네, 시장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부터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저희 한경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고견을 들려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버핏 지수로 따지자면은 4월 국내 증시가 과열이다 이런 뉴스가 어제 또 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연초에 항상 좀 강한 현상이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타났고 우리 시장에도 나타났지만 그 강세 현상의 어떤 근거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번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많이 부러질 거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라든지 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에서 35%나 상승한 현대차를 보면 모두 다 실적을 동반한 그런 상승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다 들어보면 모두가 다 이제 로우 싱글 한 5%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환율 효과를 감안을 빼보면 한 10%가 넘는 그런 성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지나친 우려감으로 디스카운트 돼 있던 주식이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버핏 지수로 보면 워런 버핏이 주식 시장을 판단할 때 유일하게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시총을 GDP로 나눈 그 지수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버핏 지수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총이 딱 한 2,0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닥이 400조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는 얼마인가? 21년 기준으로 1.8조 달러가 살짝 넘었는데 작년에도 명목 GDP는 한 3.8%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GDP는 한 2,500조 정도 됩니다. 1,330원을 곱해보면요. 그래서 코스닥을 합한 시총 2,400조 나누기 2,500조를 해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1배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우려를 안 하시도 되고 보통은 코스닥을 제외하고 코스피 나누기 GDP로 많이들 하는데요. 코스피 나누기 GDP로 하면 2,000조 나누기 2,500조에서 한 80% 수준이고 또 PBR이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2,700 정도가 1배거든요. 그렇게 보면 0.95배 밑에 지금 지수는 그렇게 과열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과열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또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SG증권발 지금 순매도 물량 계속해서 나오면서 4일 연속 하한가 종목이 속출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에 모든 종목이 들어가진 않았고 급락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 조작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려놓은 종목이 꽤 되더라고요. 어제만 보더라도 서울가스라든지 이 종목들, 삼천리,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려놨던데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기업들이 절대 나쁜 기업들은 아니죠. 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의 주가가 저 기업들이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저도 굉장히 의아했었는데요. 결국은 어떤 작전이 있었던 없었던 수급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땡겨 놓았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들의 그 신용 잔고를 자세히 보시면 이번에 하락의 원인이 됐던 CFD 계좌 같은 경우는 신용이 안 잡히지만 이 종목들의 신용 잔고를 보면 10%가 넘는 상당히 많은 빚투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 잔고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3%가 잘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용 잔고가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 빚투자의 매물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들어가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떨어진 이유도 결국은 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의 고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내가 트레이딩의 고수가 아니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아수라판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고요. 한 번씩 보면 미국의 밈스탁도 보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참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AMC라든지 그동안에 뭐 게임스탁 그런 기업들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고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런 주식에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조언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제를 필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 중심에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셀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3년 전부터 삼성전자도 매매해보고 미국 시장이 좋을 때는 미국 시장 가서 또 투자를 해보고 메타버스 세상인가 해서 메타버스도 가서 막 매매해보고 우리 동학개미분들, 서학개미분들 많이 이제 매매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업도 나쁜 가격에 사니까 손실을 보는구나. 그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기업의 주가 가 좋은 가격인지를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2차 전지 같은 LG 엔솔부터 시작해서 밑에 여러 가지 소재 기업들 보면 세계 탑 티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역시 굉장히 고성장하는 시장이고 이렇게 전방 산업의 성장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하지만 항상 저는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의 이렇게 주도주에 대한 변곡점을 찾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앞으로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의 모멘텀이 생길 거라는 걸 가르쳐줬다면 최근에 테슬라를 보면 420불 갔던 주가가 100불까지 빠졌다가 200불이 넘었다가 지금은 또 160불대까지 떨어지면서 지금은 약간 전기차의 성장에서 이제는 가격을 또 낮추고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치킨 게임 가능성 그리고 최근 리튬 가격 급락에 따른 톤당 ASP 가격 하락 가능성 등이 이번 2분기와 3분기에 우리가 반드시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 코스닥 시장을 2009년과 같이 2009년대도 보면 서울 반도체를 주도주로 해서 LED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상반기 굉장히 강했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은 약간 박스권으로 들어가는데 그 박스권에 들어갔던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큰 수급상의 악재가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위대한 기업을 이제는 트레이딩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기업은 맞는데 주가 측면에서 너무 많이 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을 맞아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뭐 대내외적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웬만하면 아직 내가 주린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핵심 우량 기업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었던 명품 기업, 명품 기업의 기준은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명품 기업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LVMH 그런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에 마이너스 한 29% 빠졌다가 지금은 막 신고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그 실적을 동반하고 실적이 깨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이번 고물가라든지 고금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빠졌던 주식들이 다 회복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적을 저희가 빅테크 기업들 쭉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하고 아마존까지 어제 저희가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떻게 발표가 되나 봤더니 다 컨센 대비해서 지금 서프라이즈를 내는 실적들이 나오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보면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시장을 바닥을 칠 때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역실적 정세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기업들 실적을 보면 이게 실적 정세가 도래했나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상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시즌에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협력 발표가 한창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원화의 약세 압력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또 내용을 내놨더라고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화 약세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샀는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왜 주식을 팔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원화 약세의 좀 큰 부분은 외국인의 배당금에 대한 본국의 송금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지난번에 114를 기록했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일까지 떨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로도 보면 한 1270원 정도까지는 다시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앞으로 이러한 환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수출이 나름대로 자동차를 비롯해서 조선도 그렇고 나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더 가파르게 위로 올라갈 거다. 뭐 이 부분은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얘기를 방금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한일 간에도 뭐 반일 감정도 있고 했었지만 소비자들의 실제 소비 패턴은 정치적인 거와는 약간 동떨어지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중국의 요커들이 우리나라에 겨우 27만 명 들어왔었는데요.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 들어왔었고 한 달에만 거의 50만 명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2만 명대, 2월 달에 5만 명, 3월 달에 9만 명대 들어오다가 지금 4월 달에 보니까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이제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4월 말부터 5월 달 초에는 노동절까지 해서 또 큰 연휴가 있게 되는데 5월 달에도 보면 중국의 요커들이 증편된 항공편을 타고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월 40만 명 이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 이런 부분들은 2월 달에도 보면 중국이 그 해외 여행을 가는 걸 오픈을 했을 때 우리랑 일본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커를 전부 다 PCR 전수 검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관광객은 우리나라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주가가 빠질 때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